오늘 저희 주제는 그러면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천안함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최근에 KBS 추적 60분에서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 그런 방송을 송출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8년 전에 제기된 음모론이다라는 이렇게 반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잠수함 전문가이신 김혁수 제독님을 모시고 오늘 강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김혁수 제독님과 페이스북에서 한 1년쯤 전에 패친을 맺고 김혁수 제독님께서 이렇게 올리시는 글들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배우고 그랬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박수로 김혁수 제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트루스포럼 회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회원이 아닌 분 중에도 천안함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 보훈협회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도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신 김은구 회장님과 포럼 회원 여러분들께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함과 관련해서 자칭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자칭 전문가 한 사람 중에 속합니다. 보니까 아까 전부 다 이게 크리스찬이 많은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로마서에서부터 13편의 그 바울 서신을 기록하면서 제일 첫 장 첫 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은 첫 장에 항상 이렇게 첫 절에 기록을 하면서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33년간 해군 생활의 경험, 천안함과 동급인 초기함 함장의 경험, 또 초대 잠수함 전단장으로서 잠수함을 운용해 본 경험, 전역한 이후에 조선소 특수선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군함을 설계하고 건조해 본 경험을 가진 최고 전문가입니다. 제가 세미나나 또 이렇게 토론에 나가면 저 자신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있은 지 지금 8년이 지났는데 또다시 의혹을 제기하고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이 극진한 환대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땅을 활보를 하고 청와대에 재조사 요구 청원이 지금 7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억울한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된다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단체를 이끄는 사람도 박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김은구 회장도 말씀하셨지만은 8년이 지난 지금 공영방송이 또다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진실이나 어떤 증거를 찾아내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8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또다시 하고 있고 뭐 저를 부르거나 또 생존자를 부르거나 해군의 누구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의혹을 제기했던 어떤 대표 한 사람하고 또 뭐 이렇게 지금 8년째 대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는 이런 사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공영방송이 방송을 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40명 용사의 희생을 헛되게 하고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리고 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도발도 막아야 하겠지만은 이런 내용들은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는 더 큰 도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루스 포럼 진리를 추구하는 이 트루스 포럼에서 정확하게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폭침되기 3일 전 훈련할 때 천안함의 그 늠름한 모습입니다.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백령도 서남반 빨간 표시된 곳이 그 침몰한 지점인데 2.5km 지점에서 북한 잠수정 어뢰 공격으로 이렇게 침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서쪽으로 항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진 타력에 의해서 한미 부분은 약 180m 정도 더 나가가지고 침몰을 했고, 또 이제 함수 부분은 그 당시에 그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함수에 있는 승조원들이 다 구조가 되고 난 이후까지도 가라앉지 않고 계속 조금 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조류라든지 바람이 이렇게 북서풍이 불었기 때문에 6.4km 떨어진 이 지점에서 역시 이제 3월 28일 날 한미와 함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왜 잠수정으로 천안함을 공격했는가? 6.25 이후에 북한의 해군력은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연합사령관이었던 클라크 대장이 땅 따먹기식으로 일방적으로 끈 선이 아니고, 그 당시에 동서에 있는 모든 북한 지역의 도서까지 다 우리가 차지를 했는데 다 내어준 것이죠. 땅 따먹기식으로 끈서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 바다니까 북한이 내려오지 말아라 이러면 남방 한계선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북방 한계선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 전력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올라가지 말아라 한 선이 북방 한계선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방어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울타리까지 쳐주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1953년부터 1973년까지 20년 동안 NLL을 준수해 왔습니다. 근데 1973년도에 영해 12마일을 선포하고 또 북한 해군이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기 시작하고, 특히 지대함 미사일은 실크원 미사일, 그리고 함대함 미사일인 스틱스 미사일을 보유하면서 이제 NLL을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해 오개도서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정보 획득과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목에다 칼을 대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군사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제약을 받는 이제 이렇게 NLL이 선이 되는데, 북한 함정이 추락만 하면 NLL에 걸리게 되고, 또 이제 그 과거에 조기, 또 지금은 이제 꽃게잡이 철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이런 어장도 이 NLL보다도 밑에 오히려 이제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북한의 선박들이 해주항으로 들어가려면은 이 백령도 뒤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하든지 NLL을 무력화해서 서해 오개도서를 차지하려고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서해 오개도서를 우리가 차지하면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이 13% 이상 향상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1, 2연평해전 대천해전을 통해서 수상 전력으로는 상대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탐지하기도 어렵고, 이 공격 주체를, 지금도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공격 주체를 쉽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잠수정을 통해서 어뢰로 공격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폭침에 대한 판단은 이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군사적 판단입니다. 이제 천안함 선체를 인양해 놓고 또 그 어뢰 잔해를 발견해 가지고 보고 거기에 가스터빈 이런 거 놓고 보면은 한눈에 이것은 외부 폭발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해군 출신이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천안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외부 폭발이 아니고는 이렇게 두동강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사단에 합류했던 미 해군 토마스 에클스 제독은 처음 딱 그걸 보면서 이것은 어뢰의 크기가 몇백 킬로 정도 된다. 보통 잠수함의 어뢰는 1톤에서 2톤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소형 잠수정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한 500킬로 정도 되겠다. 그리고
에어버블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것까지 처음부터 바로 예측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판단 외에는 사실은 다른 판단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더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과학적 판단을 하는데 물리 이론, 화학 이론, 또 그 선체나 어뢰에서 채취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뭐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 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것이 가짜다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과학적 판단에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치적 판단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정당이나 단체, 개인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관계적 판단,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유엔 공동성명에서도 공격 주체를 빼버린 애매한 성명 발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대표단도 참석을 했는데 공동조사단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합동조사단이 발표를 했을 때 작은 것 하나도 부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을 전 세계에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최원일 이 천안함 함장에게 존경한다 하면서 이 메달을 주고 갔습니다. 그 함수 부분이 남아있는데 마지막까지 전 승조원을 다 구조하고 마지막에 이제 천안함 함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존경한다. 이런 표시로 이 메달을 줬는데 이 메달에 보면은 조국, 강인함, 명예, 영광 이런 것을 새겨가지고 최원일 함장에게 줬는데 제가 직접 함장에게 확인을 했는데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사 결과 우리 한국과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이렇게 4개국 약 74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에 의한 어뢰 공격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는 연어급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연어급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서방 국가에서 300톤급은 상어급 그리고 이제 이 130톤급은 연어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1965년도에 북한은 유고로부터 기술 도입 생산을 해가지고 110톤급 유고급을 계속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이 낡았고 너무 작고 하기 때문에 개량된 것이 연어급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연어급이 없다고 했는데 구글 어스에서 이렇게 육척이 계류되어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폭침의 결과는 이제 어뢰는 이렇게 충격 신간, 근접 신간, 별도로 신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간을 제로로 세팅하면 배에 부딪혀서 터지고 이제 10m 아래로 세팅을 하면은 배의 그 밑에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 밑에서 폭발을 하면 훨씬 더 파괴력이 더 크고 그 배를 아주 두동강에 낼 수 있는 거죠. 이제 폭발하면 공기가 팽창하면서 배를 이렇게 위로 띄었다가 다시 공기가 수축하면 반대로 꺾이면서 침몰을 하는데 1999년 괌 근처에 있는 서태평양 훈련에서 우리 잠수함 이천함이 천안함의 10배가 넘는 12,000톤급 순양함 오클라호마 시티함을 어뢰 한 발로 객침을 시켜버렸습니다. 원래 이제 이 당시 훈련 계획은 우리가 어뢰를 한 발을 쏘고 미국의 P3에서 하푼 미사일을 몇 발을 쏘고 마지막에 미 잠수함에서 2발을 어뢰를 발사해가지고 객침시키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잠수함에 의해서 한 발에 그냥 침몰이 되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미 해군 성조지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 그 신문에 원샷, 원힛, 원싱크라는 제목으로 크게 이제 보도가 되었었는데 지금도 잠수함 사령부에 가면 이게 전투 구호로 되어 있습니다. 원샷, 원힛, 원싱크라는 이런 구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투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표적이 하나입니다. 어뢰 공격을 해가지고 2개를 만들고 다 깔아앉아 버리면은 이제 제로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어뢰 한 발로 이런 순양함 뭐 어떻게 어뢰 한 발로 천안함이 침몰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12,000톤급 순양함도 어뢰 한 발로 이렇게 침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잠수정 어뢰 공격이라는 증거는 많은 증거가 있지만 가장 큰 세 가지 증거가 어뢰잔해에 있는 1번이라는 글씨 여기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북한은 우선 야 무슨 운동선수도 아니고 1번, 2번 이런 번호를 쓰지 않는다. 북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탈북자라든지 우리 정보기관에 의하면 같은 종류일 때는 1번, 2번 종류가 틀릴 때는 1호, 2호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장승택이를 죽일 때도 1번 동지라는 말을 북한에서 썼습니다. 1번이라는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1번 글자가 이게 뭐 폭발을 했는데도 왜 지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글자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어뢰 같으면은 여기까지는 다 날아가고 없고 이 제일 끝부분 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폭발하면은 열이 발생하는 것보다도 가스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연평도 포격 도발 때 공중에서 폭발해가 열을 받았는데도 글자가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중에서 글자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또 뭐 무슨 이렇게 손으로 쓰냐 우리는 기계로 새긴다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완성품인 어뢰에 어떤 뭐 상표 같은 걸 붙일 때는 기계로 새기진 거를 할지 몰라도 이 원래 이제 어뢰라는 것은 잠수함에 이렇게 1년 이상 적재를 하고 다니면 절연 상태도 나빠지고 이 밸런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육지에 탄약창에 올려가지고 분해가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합니다. 우리 변기 탄약창에도 똑같이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수출용 어뢰 도면을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 총리가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청와대에서 어뢰 설계 도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천안함 폭침 7년 전에 동해에서 북한이 훈련하면서 분실한 어뢰를 우리가 해수를 했는데 이 훈련 어뢰하고 실제 어뢰하고 차이는 제일 앞부분 이 닿아 부분에 폭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똑같습니다. 어뢰는 우리도 훈련 어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과 재질이 같았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 어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주장되고 있는 것이 암초에 자초되었다. 암초에 자초되었다. 지금 뭐 재판받고 있는 것도 처음에 주장한 게 그 내용이었는데 해당 지역에 여기가 지금 침몰한 지역인데 암초가 없습니다. 암초가 없는 곳에 어떻게 이거 자초됐다고 자꾸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암초 없어요. 저는 이제 소위 때 천안함보다 더 적은 배에 타고 있으면서 계속 이쪽에 다니면서 경비를 했고 또 소령 때 구축함 부서장하면서 다녔고 또 초기함 함장, 호위함 함장을 하면서 그 소속이 제가 2함대 소속이 돼가지고 수없이 다닌 길이고 해군은 다 모든 사람이 암초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에서 평생을 업으로 살아온 이용선 씨도 거기 암초 없다. 이렇게 그 당시에 다 이야기했어요. 계속 없는 암초에 자초됐다고 하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아주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초가 되면은 선조가 찢어질 수는 있어도 절대로 두동강 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여기 우선 이게 천안함 소나돔인데 소나돔이 그 선조보다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자초가 되면은 이게 먼저 깨져야 되겠죠. 이게 지금 올려놓고 보면 멀쩡하게 그 소나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거에 초기함 두 척이 하나는 자초가 되고 하나는 이제 암초에 부딪혔는데 이름까지 이야기하면 포항함입니다. 이제 수리가 끝나고 나면 진해에 이제 그 만에 보면은 그 암초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등대가 세워져 있는데 여기 이제 전속으로 가고 또 전속으로 가서 나누기 일을 하면 수리가 끝나고 이 배 속력이 제대로 나는가 안 나는가를 체크할 수 있어요. 이 포항함이 전속으로 가면서 암초에 올라타 버렸는데 선저만 찢어지 두동강 나지 않아 가지고 수리를 하고 수명 주기 동안 다
다 사용하라고 최근에 퇴역을 했습니다. 또 한 척은 진도 남방에서 암초에 부딪혔는데 프로펠러만 손상을 입고 수리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수명 주기 동안 사용하다가 이렇게 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초에 자초되면 절대로 두동강 나지 않습니다. 선저가 찢어질 수는 있어요. 지금 이게 암초에 올라타는 건 독일의 기레전함입니다. 자초가 됐어요. 그 두동강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에 미 순양함이 하와이 근해에 자초된 모습이고, 그리고 2012년에 중국 호위함이 남중국해에서, 2013년 미 소해함이 필리핀 근해에서 자초되어도 두동강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스페인 여객선이 이제 자초가 됐는데, 이게 뭐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해가지고 10년간 방치하고 있는데도 두동강 나지 않습니다. 군함이 자초된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두동강, 천안함은 10m 중간에 날아가고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하도 자초됐다고 하니까 여기 특히 여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그림을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발기암초가 아니면은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갑자기 암초가 솟아 올라가지고 천안함을 이렇게 두동강 내지 않는 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암초에 자초됐다고 하면은 다이브 넣어가지고 빨리 찾아봐라. 여기 암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자초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부술한 기뢰에 의한 폭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3년도부터 북한이 서해 5개 도서는 우리 영해 안에 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긴장이 고조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백령도를 사수하라 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제 잠수함 잡는 폭내, 혹시 여러분들 TV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물기둥이 솟는 이 폭내가 있습니다. 이 폭내 안에다가 기폭제를 넣어가지고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육지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터지는 이 폭내를 부설을 했는데, 그건 이제 연안 400m의 부설을 했는데 천안함 침몰 위치는 2.5km, 케이블을 2.5km까지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뢰라는 것은 이제 옛날에 그 남북 전쟁 당시에 통기뢰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부유기뢰, 적함이 다닐 수 있는 길목에다 기뢰를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흘러가다가 부딪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류기뢰는 좀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잠수함, 이건 이제 수상함용, 이런 이제 계류기뢰가 있고 해저기뢰, 바다 밑에 이렇게 부설하는 기뢰가 있는데, 요즘은 이 계류기뢰까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이거 해저기뢰인데, 이 해저기뢰는 가문기뢰, 이 지구가 하나의 큰 자석입니다. 그래서 자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 이제 자성체인 군함이 통과하면 자장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이 왜곡시키는 양에 의해서 터지는 것이 바로 자기기뢰고, 또 군함이 이제 프로펠러 소리가 나니까 이 소리에 의해서 터지는 것이 음향기뢰인데, 요즘은 자기 음향 복합기뢰 그리고 해저기뢰 이런 것을 쓰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부설했던 것은 부딪혀도 터지지 않고 감흥되어서 터지는 게 아니고 육지에서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데 10년 후에 대부분 다 해수를 했습니다. 몇 발을 해수하지 못했는데 그 다 선도 끊어지고, 제가 아까 그 PCC 초기함 호위함 함장하면서 수없이 다녔고, 이게 만약에 위험하다면 그 백령도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겠죠. 그리고 다 선이 끊어져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뻘 속에 묻혀 있는 기뢰가 어망에 감겨가지고 스크루에 감겨가지고 끌려 올라와서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스크루 쪽이 날아가야 되겠죠. 그 중간에 지금 날아가고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선체 피로에 의한 절단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선체 피로라는 것은 여러분 이 함석을 자꾸 아래 위로 구부리면은 나중에 끊어지겠죠. 계속 하면은. 마찬가지로 선박이 파도의 꼭대기에 있거나 파지에 이게 반복되면은 이게 이제 끊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도 조선 기술이 발달되기 아주 오래전에 그것도 상선에서 일부 나타났고, 전투함이 선체 피로로 이렇게 침몰된 예가 없습니다. 이제 선체 피로가 되면 이렇게 이제 끊어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천안함은 초기함의 18번째 함입니다. 천안함이 선체 피로가 왔다면 17번째 함까지도 선체 피로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또 8년이 지났는데 그 뒤에 함정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해군은 3년 정도 되면은 이제 독거에 상가를 해가지고 선저를 다 끌어내고 새로 도장을 하기 전에 그 선저 마모도를 측정합니다. 이 천안함은 그 전내에 했는데 0.2mm밖에 마모가 되지 않아가지고 거의 신조함과 가까웠습니다. 아까 제가 조선소에서 근무를 했다고 한 이유가 이 군함을 설계하면 그 기준은 거의 미 해군 조함 규정, 밀스펙이라고 해요. 밀리터리 스페시피케이션. 천안함 같은 이런 초계함은 미 해군 조함 규정에 있어서 종강도, 형강도 부분에 있어서 1.3배를 적용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 설계할 때는 전선 구조 해석을 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장 이게 왜 글자가 이렇게 나오네. 가장 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자초에 의해서 잠수함과 충돌입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건 사실 최신 잠수함이고 잠수함이 긴급 부상하면서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함수가 깨져서 하와이 독거에서 수리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사진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거 각각 다 다른 잠수함이고 이것은 최신 버지니아급 잠수함이고 이것은 이제 그 실제로 이거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거는 샌프란시스코함이고 각각 다 다른 잠수함입니다. 그 초기에 이제 이야기하는 미 잠수함 하와이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와이함이 충돌을 하고 도망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하와이함은 2010년 8월에 이 요코스카에 처음 입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이 폭침되던 3월 26일에는 기관 우수함 표창 수상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서브머린 버스데이 볼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또 조금 있다가 콜롬비아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콜롬비아함은 실제로 그 키 리졸브 훈련 때 우리 그 채무선함하고 군삼 이남 지역에서 훈련을 실제로 했습니다. 3월 23일에 진해에 입항한 장면이거든요. 진해 입항을 해가지고 채무선함하고 이제 사전회의를 훈련을 하려 그러면은 훈련 계획을 서로 이제 이론을 해가지고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구람은 항상 오게 되면은 대민 지원을 해요.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가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24일 날 출항을 했는데 군산 이남 지역에서 했습니다. 또 어떤 데는 보니까 24일 날 이미 사고가 났는데 쏘기고 26일 날 발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24일 날 출항해가지고 도착하기도 전에 그런 사고가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안함 성교 장병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 핸드폰 이거 다 자료를 뭐 국정원까지 다 뭐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미 통화한 기록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 콜롬비아함이 천안함과 충돌을 하고 침몰을 했다. 그래서 한주호 준이가 그 콜롬비아함을 찾다가 순직을 했다. 그래서 연합사령관이 조의금을 전달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조의금이 아니고 사실은 그 위로 편지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침몰을 해가지고 죽었다면은 항상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은 장교가 한 명씩 각각 교환 승조로 대위 한 명씩. 그러면 우리 천안함 대위 한 명도 죽었겠죠. 그러면 또 만약에 침몰을 하지 않고 하와이로 도망을 갔다. 그러면 채무선함 장교도 하와이까지 가가지고 오면 그 다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잠수함에 이제 안전수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선박의 흘수 이게 이제 15m 뭐 요즘 이렇게 되고 잠수함은 이 잔망경까지 높이가 15m, 잠수함 폭이 10m. 잠수함이 땅바닥에 기어다닐 수 없으니까 최소 여유 공간이 10m. 그래서 최소 안전수심은 50m입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 잠수함에 이제 연합사 부사령관을 태워가지고 부산 앞바다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보여주는데 수심이 100m만 돼도 굉장히 긴장합니다. 이 타수 뒤에
다이빙 오피서 자망 장교가 배치부터 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감독을 합니다. 그 이제 50m 이하 되는 침몰한 그런 지점에서는 잠수함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잠수함 작전 영역, Submarine Operating Envelope라고 이게 이제 잠수함 길이, 심도, 속력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잠수함이 가다가 만약에 타기를 조정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속력이 크면 클수록 들어가는 게 더 깊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엔빌로프인 것입니다.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잠수함을 이렇게 이제 운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 잠수함은 길이가 100m입니다. 이 아주 저수심에서 만약에 이게 조종관을 제키면은 요 바로 프로펠러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데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잠수함은 위치를 인공위성을 뭐 16개 띄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계속 궤적 신호를 보내면은 3개 이상 겹치는 걸 받아가지고 위치를 내고 위치도 정확하고 또 잠수함에 있는 그 관성 항법 장비도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뭐 위치 오차가 나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KBS에서 방송한 거 보면은 뭐 열상장비에 요 까만 점이 하나 보이는데 이 KBS 자료입니다. 이거를 잠수합니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데 잠수함이 저렇게 조그맣게 보일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천안함에 이 보면은 구명정이 있습니다. 구명정. 이 구명정이 이게 이제 그 침몰을 하면서 이게 이제 떨어져 가지고 앞에 이승걸로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승조 장병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해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이제 흘러가는 속력이 왜 틀리냐 해가지고 또 이걸 또 시비를 걸고 있어요. 이 구명정 밑에는 이게 이제 그 되도록 이게 추가 하나 있어요. 추가 하나 달려 있으니까 속력이 이 함수 부분보다도 좀 더 다른 속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 잠수함에 의한 뭐 어뢰 오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육군의 그 소총수처럼 어뢰를 오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어뢰를 발사하려 그러면 총원이 전투 배치를 하고 이제 함장이 이제 어뢰 발사를 할 결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잠수함에 이렇게 어뢰 발사관이 여러 개 있어요. 5번 발사관 도 개방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뢰를 이 도어를 열어야 해수가 안에 쫙 들어오게 되죠. 해수가 꽉 차야 그때부터 어뢰가 작동되는 겁니다. 뭐 사수가 버튼 실수 눌러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뢰가 이제 어뢰 발사관에 해수가 꽉 차면 이제 물 찼다는 것을 보고를 받으면 함장이 최종적으로 페리스코프로 적함인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이쪽에 있는 이 사수에게 발사 이렇게 명령을 내면 사수가 버튼을 누르면 나가서 이제 어뢰가 이제 나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은 이 미 잠수함은 접근도 할 수 없는 수심이고 또 충돌이나 오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난데없이 이스라엘 잠수함이 충돌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잠수함은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에 참가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전 회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 왼쪽에는 이게 이제 그 스웨즈 운하를 통과해서 오는 건데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려면 수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미 다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복을 왔다가 돌아가려면 28,000km나 돼가지고 도착하기도 힘들어요. 기름을 받아야 돼. 우리나라에서 기름을 받지 않고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스웨즈 운하 통과하면 노출이 되니까 그 지브랄터 해협을 통해 가지고 희망봉을 돌아서면은 거의 6만 킬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불가한 겁니다. 초창기에는 돌핀2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돌핀2는 지역도 안 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또 그냥 돌핀이라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잠수함도 사실이 아니다. 또 이스라엘 잠수함이 여기 왜 와가지고 이렇게 충돌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그 침몰 원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학적 분석이라든지 사소한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왜 유리창이 멀쩡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그러면 너 침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너도 자초라고 생각하냐? 잠수함 충돌이라고 생각하냐? 침몰 원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들을 많이 의혹을 제기합니다. 한교 유리창이 왜 멀쩡하냐? 가정용 유리는 2mm 정도지만은 초기암은 12mm. 요즘은 거의 30mm가 돼요. 이 유리창에는 보면은 중간에 그 공기를 주입합니다. 이 유리창 그 사이에. 그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도록 되어 있고 방탄 필름도 바르고 유리창 한 장이 몇백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유리창으로 생각하고 왜 안 깨졌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조선소에 있을 때 그때 태풍 매미가 왔는데 그 영도 부산 영도에 있는 아파트 유리창 다 깨졌어요. 그러나 군함 유리창은 안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걸프전에 미 순양함이 나가자마자 길에 충돌을 했는데 함수가 완전히 그 아까 잠수함처럼 깨졌는데 유리창은 안 깨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함교의 유리창 이 근거리에서 직각으로 받으면 이게 이제 깨질 수가 있는데 저 후부에서 사선으로 뒤에서 왔지 않습니까? 함교 유리창은 앞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존자가 왜 고막과 시신의 훼손이 없나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물론 이것도 침몰 원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폭약으로 물고기 잡아봤습니까? 폭약을 터뜨리면 물고기가 떠올르면 배 터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 1974년인가 베가도 그 섬에 대위 때 기지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앞 기지장이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수류탄이 엄청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다 투척 훈련을 했는데도 남아가지고 그 이제 부대 옆에 가면은 이제 연못이 하나 있어요. 연못이 큰 연못이 저수지인데 연못이 아니고 저수지. 그 안에 들어가서 수류탄 던지면 나한테 피해가 오지도 않아요. 고기가 떠오르지만은 배 터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정신 차려가지고 다 헤엄쳐가고 해군에서 대담용 폭내를 토하면은 막 온 전신이 고기가 터져가지고 올라오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맞지 않다. 그 다음에 형광등이 깨지지 않았다. 군함 형광등 역시 가정용 형광등과 틀려가지고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 있고 또 방폭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은 지금 그 형광등이 딱 천정에 한 개 있어요. 그게 이제 휘어지면서 그 철판도 어느 정도 맞고 마지막에 물이 안 닿을 수도 있고 또 가정용 형광등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혹은 이거 동해나 나는 이 먼 갠데 이거를 갖다가 왜 서해에서 있냐 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240배 확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국립수산원에서 DNA 분석 결과 생물체가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뢰잔에 이런 흑착물은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합조단에 의하면 어뢰 외부 알루미늄이 이제 어뢰가 폭발하면서 흡착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이건 아주 오래된 거가 돼가지고 녹이 슬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기암의 상부 구조물은 전부 다 알루미늄입니다. 그런데 그런 알루미늄들은 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흡착물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화염이 보이지 않았다. 수중 폭발물이 화염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폭내 터뜨린 잠수함 잡는다고 훈련할 때 보면은 그 터뜨린다고 화염 보이지 않습니다. 수중의 폭발물은 화염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줄기를 보지 못했다.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천안함은 이 한교보다 훨씬 뒤에서 이제 폭발을 했는데 이 전방에서 이 물줄기를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KBS 이제 이 후부 타기실에 이제 승조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파고 2.5m에서 흔들림이 없다 전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PCC 이상은 핀 스테빌라이저 함 안정기가 있어가지고 잡아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이제 백령도 2.5km 지점까지
들어간 겁니다. 파도가 바깥에 외에 파도가 많이 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그 CCTV 카메라가 내가 이렇게 촬영한 것이 아니고 똑같이 벽에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림이 잘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운동을 하다가 막 나가가지고 있었던 그 병장이 김용현 병장입니다. 이 병장이 자기가 여기서 운동을 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잠수정의 의뢰 공격이 확실하고, 또 의혹 제기, 재조사, 북한의 사과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제 대잠전은 방어적 대잠전, 공격적 대잠전이 있는데, 방어적 대잠전은 적 잠수함이 침투해 오면은 탐지를 해서 공격하는 것이 방어적 대잠전이고, 공격적 대잠전은 잠수함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격적 대잠전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천안함이 침몰한 지역은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 신봉사 눈을 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던 인당수 앞바다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국민의 강겨진 안보의식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침몰과 전사로 희생을 했는데, 이게 사실 효과가 없이 8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의혹을 제기하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또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루스 포럼 회원 여러분들은 진실을 또 사실을 추적해서 정확하게 알고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